아이고, 산 사람은 먹어야 하는데 뭘 그렇게 꾸물거려? 추석인데 전이라도 제대로 부쳐야지.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빠진 머리카락을 가리려는 두건 아래로 식은 땀이 흘러내렸어요. 뜨거운 기름이 팬에서 치직거리는 소리가 제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죽는 병도 아닌데라는 시어머니 말씀이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삼켜온 모든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저는 이제 정말 한 방울도 더 담을 수 없는 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넘쳐 흘러버렸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 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현우와의 결혼이 마치 동화 같은 행복의 시작처럼 여겨졌어요. 은행에서 일하는 저와 회사원인 현우, 우리는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시댁은 서울 변두리의 조그만 연립주택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정말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처음 인사드릴 때도 따뜻하게 웃으시며 손을 잡아주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첫 만남부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한숨을 내쉬셨어요. 화장이 진하다고, 웨딩드레스가 너무 화려하다고,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다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첫 만남의 긴장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이 아닌 시댁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현우는 미안해하면서도 어머니가 며느리는 시댁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 게 예의라고 하셨다며 제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거든요. 밤 10시경 현우와 저는 현우의 옛방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피로도 있었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노크도 없이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저희를 바라보시더니 현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부터 며느리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부모 아침상을 차려야 한다고 그게 이 집의 규칙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향해 돌아서서 99가지의 며느리 행동 수칙을 읊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는 시부모보다 먼저 일어날 것, 시부모가 주무시기 전까지는 잠자리에 들지 말 것, 집안일은 모두 며느리의 몫이니 남편에게 부탁하지 말 것, 친정과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연락하지 말 것, 외출할 때는 반드시 허락을 받을 것. 저는 그 순간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신혼 첫날 밤에 그것도 남편과 단둘이 있는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현우도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 며느리로 살려면 이 모든 걸 지켜야 한다고 못 지키면 이 집에서 살 자격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현우를 바라봤어요. 뭔가 말을 해주길, 어머니를 말려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어머니 성격이 원래 까다롭다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행복한 신혼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악몽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알람 소리에 깨어났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부엌에 가서 시부모님 아침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밥을 하고 미역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6시에 일어나셨어요. 제가 차린 상을 보시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국이 싱겁다고, 밥이 질다고,
반찬 가짓수가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겠다며 혀를 찼습니다. 시아버지는 다르셨어요. 조용히 제 손을 잡으시더니 고맙다고 수고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청소하는 방법이 틀렸다고, 빨래개는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시아버지 옷 정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제가 화장실에 가는 시간까지 재시면서 너무 오래 있다고 핀잔을 주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집안일을 하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은행 출근도 해야 하는데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견딜 수 없어서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울음을 참으며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라고 조금 참아보라고 하셨지만 제 목소리에서 절망감을 느끼셨나 봐요. 전화를 끊고 집에 돌아갔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친정에 전화했다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 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하셨나 봐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셨습니다. 시집 온 년이 친정 생각이나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시댁 일에 집중을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핸드폰을 빼앗으시더니 친정 번호를 지우셨습니다. 그때 현우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상황을 보시더니 처음으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하시는 것 같다고, 수진이도 직장을 다니는데 이러면 몸이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자식이 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느냐고, 며느리가 자식을 부추긴다고, 이 집안을 망치려고 드나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날 밤 시아버지가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미안하다고, 아내가 성격이 급해서 그렇다고,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무리하지는 말라고, 몸이 중요하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제 편은 시아버지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생활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나고 저는 5kg이나 빠졌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면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마음을 여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새로운 규칙을 만드셨습니다. 제 월급 통장을 관리하시겠다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번 돈도 시댁 살림에 보태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현우도 어머니 뜻이니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통장을 시어머니께 맡겼어요.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거든요. 3달째 저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알렸어요. 시아버지는 정말 좋아하셨고 현우도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르셨어요.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면 안 된다고, 뱃속 아기를 위해서라도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입덧이 심했던 저는 아침 준비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배려해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임신은 병이 아니라고, 예전 여자들은 임신해도 농사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첫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도 새벽 4시 기상, 밤 11시 취침의 생활이 계속되었어요. 직장도 다녀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의사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했지만 제게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를,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감내해야 할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20년 동안 계속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암 투병을 하면서도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까지 올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첫째 아이를 낳은 후 저는 정말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출산 후 몸조리는커녕 바로 다음 날부터 집안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전 여자들은 애 낳고 사흘 만에 농사일을 했다고, 요즘 여자들은 너무 나약하다고 하셨어요. 산후조리원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 아깝다고 집에서 조리하면 되는데 왜 남의 손을 빌리냐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산 후 일주일 만에 새벽 4시 기상을 다시 시작했어요. 신생아를 돌보면서 시부모님 식사 준비를 하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밤새 울어서 한잠도 못 잤는데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해야 했어요. 젖 먹이는 중간에도 시어머니가 부르시면 달려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날 친구들이 온다고 집안 청소를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이가 아프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아이 하나 때문에 손님 맞이를 망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아이를 업고 청소를 했어요. 아이는 계속 울고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화를 내셨어요. 아이가 아픈데 왜 며느리를 이렇게 부리냐고 병원부터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크게 다투셨어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너무 고생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화를 내시며 며느리가 남편을 부추긴다고, 집안을 어지럽힌다고 하셨어요. 그 일 이후로 시어머니의 저에 대한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가 언제 어디서 뭘 하는지 일일이 체크하셨어요.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재시면서 너무 오래 있다고 핀잔을 주셨습니다. 직장 생활도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밤새 아이 돌보고 새벽부터 집안일 하느라 은행에서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동료들이 걱정해 주시며 육아휴직을 쓰라고 권했지만 시어머니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집에서 놀면 게을러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정말 견딜 수 없어서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데 같은 팀 선배가 들어오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디 아프냐고, 얼굴이 너무 안 좋다고 하셨습니다. 선배는 제 사정을 듣고 나서 화를 내셨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며느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편한테 제대로 말해보라고, 안 되면 분가를 하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현우 월급만으로는 분가하기 어려웠고 시아버지를 두고 나가기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갈등을 벌이는 게 더 힘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돌이 되던 무렵 시어머니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동네 부인들과 계모임을 만드신 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친목 모임인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모임 총무를 자처하셨어요. 동네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계돈 관리를 본인이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자랑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은행에서 일한다고, 금융 업무를 잘 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자랑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혹시 시어머니 마음이 바뀌신 건가 하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계모임은 매달 둘째 주 토요일에 모였어요. 동네 부인 10명이 참여해서 매달 30만 원씩 넣는 모임이었습니다. 총 금액이 300만 원이니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개돈을 관리하면서 점점 욕심을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2달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3번째 달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개돈을 주식에 투자해서 불려보자고. 어차피 놀리고 있는 돈인데 수익을 내면 모두에게 좋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말씀드렸어요. 계모임 돈을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된다고, 다른 분들 동의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무시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은행에서 일하는 며느리가 있으니 주식 정보를 잘 안다고, 안전한 투자라고 동네 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결국 시어머니는 개돈 3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셨습니다. 제가 추천했다고 거짓말까지 하시면서요. 저는 정말 당황했지만 이미 일이 벌어진 후였어요. 처음 한 달은 운 좋게 수익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며 우쭐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역시 며느리가 있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번째 달부터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손실이 점점 커졌고 계모임 당일이 되자 돈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300만 원이 200만 원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시어머니는 당황하셨지만 동네 부인들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제게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임시로 제 통장에서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다음 달에 꼭 갚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이미 제 이름으로 추천했다고 하신 상황에서 계모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었거든요. 결국 제 적금을 해지해서 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다음 달이 되어도 갚지 않으시더니 아예 빌린 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가족인데 뭐가 빌린 거냐고, 며느리 돈이 곧 시댁 돈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식 손실이 계속 커져서 이번에는 150만 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시어머니는 또다시 제게 와서 돈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 월급 통장에서 직접 빼가셨어요. 통장을 관리하고 계셨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때 통장 정리를 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벌어온 돈도 다 시아들 덕분이라고, 시아들이 없었으면 제가 뭘 할 수 있었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댁 돈을 쓰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제가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인데 제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쓰시면서 당연하다고 하시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에게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돈벌이 도구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제 노동력도, 제 월급도, 제 시간도 모두 시댁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직장 동료들이 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점심도 거르고 옷도 같은 걸 계속 입고 화장품도 안 사는 모습을 보시더니 걱정해 주셨습니다.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냐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말할 수 없었어요. 시댁 일을 남에게 말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창피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를 둔 제 처지가 부끄러웠어요. 계모임은 결국 6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로 손실이 너무 커져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동네 부인들에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하셨어요. 다행히 제가 메운 돈 덕분에
다른 분들은 큰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적금 300만 원과 월급 200만 원, 총 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신혼 초부터 모아온 소중한 돈이었는데 말이에요. 그 일 이후로 시어머니는 제게 더욱 당당해지셨어요. 어차피 며느리 돈은 시댁돈이라는 논리로 제 통장을 완전히 관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용돈조차 받아서 써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현우에게 이 상황을 말했지만 현우는 어머니가 가게 관리를 해주시는 거라고 나중에 다 우리한테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돈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진짜 지옥이 시작되는 걸 느꼈습니다.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까지 당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시어머니의 욕심은 계모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큰 사기를 계획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시어머니의 신용을 보증해주는 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 계모임 사건 이후 시어머니는 더욱 대담해지셨습니다. 돈맛을 보셨다고 해야 할까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여러 사기를 계획하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그 전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성격이 동네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성격이 급하시긴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심해지셨습니다. 시장에 가실 때마다 상인들과 실랑이를 벌이셨어요. 가격을 깎으려고 고성을 지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하셨습니다. 상인들이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듣지 않으시고 무조건 자기 주장만 하셨어요. 어느 날은 생선가게에서 큰 소동을 벌이셨습니다. 고등어가 싱싱하지 않다며 상인에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상인이 오늘 아침에 들어온 것이라고 해도 믿지 않으시더니 다른 손님들 앞에서 이 가게는 신선하지 않은 생선을 판다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결국 다른 손님들이 나서서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내시며 남의 일에 왜 끼어드냐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생선가게 사장님이 저를 보시면 난처해 하셨어요. 더 심각한 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갈등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며 매달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셨어요. 관리비 내역을 일일이 따지시면서 이건 왜 필요하냐, 저건 왜 이렇게 비싸냐고 따지셨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아무리 설명해 드려도 납득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다른 집들도 불러 모아서 관리비나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민들은 시어머니를 피하기만 했어요. 어느 날 밤에는 윗집과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윗집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빗자루로 천장을 쿵캡 치시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셨는데 윗집에서도 맞받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집이 계단에서 마주쳐 큰 소리로 다투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하라고 남의 집 피해는 생각 안 하냐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윗집에서도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아이들이 뛰는 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맞받아 하셨어요. 소리가 너무 커져서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중재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셨어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저를 보면 안쓰럽다는 표정을 하시거나 아예 피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저만 보면 한숨을 쉬셨어요. 어느 날 슈퍼에서 계산을 하는데 사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참 안 됐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오시면 다른 손님들이 나가버린다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죄송했어요. 사과를 드렸지만
사장님은 며느리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어른이 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집 며느리로서 책임감을 느꼈어요. 동네 부인회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인의 모임에 나가시면 항상 불평불만을 늘어놓으셨어요. 관리비가 비싸다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된다고,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부인들이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도 시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관리사무소가 잘못되었다고, 주민들이 너무 무관심하다고만 하셨습니다. 결국 부인회에서도 시어머니를 꺼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는 새로운 돈벌이를 시작하셨습니다. 보험 사기였어요.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쳤다며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보험금을 청구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넘어지신 줄 알았어요.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별다른 외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아프다고 하시면서 몇 달간 치료를 받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일부러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보험금을 타려고 거짓으로 다쳤다고 한 거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경악했지만 시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보험회사들이 워낙 돈이 많아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들 이런 식으로 보험금을 탄다고 바보같이 정직하게만 살면 손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기라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제가 연루될까봐 두려웠어요.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나왔을 때 저에게도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다치셨는지, 평소에 어떤 상태였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사실대로 대답했는데 시어머니는 나중에 화를 내셨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편을 안 든다고, 남편보다 보험회사 편을 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다행히 보험금은 나왔어요. 하지만 그 돈을 받으면서도 시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며느리 때문에 적게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 일 이후로 시어머니는 더 큰 사기를 계획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한 대출 사기였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런 돈이 없었어요. 앞사람이 갚은 돈으로 뒷사람에게 빌려주는 돌려막기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제가 은행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며느리가 은행 직원이라서 안전한 투자처를 안다고, 그래서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몇몇 분들이 저에게 직접 와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정말 안전한 투자인지 믿어도 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시어머니와 상의해보라고 했지만 제 대답을 들은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어요. 왜 며느리가 시어머니 일에 찬물을 끼얹냐고, 가족이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기에 가담할 수 없었어요. 결국 몇 분이 시어머니에게 돈을 맡기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약속대로 이자를 주셨어요. 하지만 점점 돈을 맡기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이자를 줄 돈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다시 제 통장에서 돈을 빼내셨어요. 이번에는 200만 원이나 빼가셨습니다. 저는 항의했지만 시어머니는 임시로 쓰는 거라고, 곧 갚을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역시나 갚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제 적금을 더 해지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거부했지만 시어머니는 강요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말 한계를 느꼈어요. 시어머니의 사기 행각에 제가 계속 이용당하고 있었고 제 돈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동네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제 이름이 계속 거론되면서 마치 제가 공범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시장에서 마주치는 분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사기 행각이 점점 커져가던 중 제게 인생 최대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되던 해였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시어머니의 온갖 괴롭힘과 사기 행각을 견디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샤워를 하다가 가슴에 작은 멍울이 만져졌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스트레스가 심해서 몸 여기저기가 아픈 게 일상이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도 멍울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점점 크기도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가보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또 트집을 잡으셨어요. 병원비 아깝다고 요즘 젊은 여자들은 몸에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부터 간다고 하셨습니다. 예전 여자들은 웬만한 건 참고 살았다면서 저보고 약하다고 핀잔을 주셨어요. 하지만 멍울은 계속 커졌고 가끔씩 아프기도 했습니다. 결국 몰래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은행 근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촉진을 해보시더니 표정이 심각해지셨어요.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큰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정말 길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꾀병을 부린다고 멀쩡한 몸으로 병원비만 낭비한다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유방암 3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동안 귀에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암이라는 단어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알렸어요. 시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시더니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며느리를 너무 고생시켰다고 자책하셨어요. 현우도 당황해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치료에 대해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아이도 무슨 일인지 모르면서 엄마가 아프다니까 울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숨을 푹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요즘 암은 죽는 병이 아니라고 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큰일 난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말라고 하셨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산 사람은 먹어야 한다고 아픈 것도 마음가짐 나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암 선고를 받고도 위로 한마디 없이 오히려 집안일을 계속하라니요. 그 순간 20년간 쌓인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불만이셨습니다. 치료받는 날에는 집안일을 못한다고 병원 스케줄을 주말로 맞추라고 하셨어요. 항암제 부작용은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속이 메스꺼리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기력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새벽 4시 기상을 고집하셨어요. 아프다고 게으름 피우면 안 된다고 규칙적인 생활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의사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샤워할 때마다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뭉텅뭉텅 빠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여자로서 느끼는 상실감이 너무 컸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리카락 빠진 제 모습을 보시더니 가발을 쓰라고 하셨어요. 민머리로 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며
체면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발을 사러 갔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좋은 건 수백만 원이나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싸다고 싼 걸로 사라고 하셨어요. 결국 10만 원짜리 인조 가발을 샀는데 너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집안일은 계속해야 했어요. 온몸이 아프고 기력이 없는데 새벽부터 밥을 해야 했습니다. 가끔 너무 아파서 주저앉으면 시어머니가 꾀병이라고 하셨어요. 직장에서는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힘든 일은 대신 해주시고 치료받는 날에는 눈 감아주셨습니다. 상사도 배려해주셔서 업무량을 줄여주셨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배려라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치료를 간소하게 받으라고 하셨어요. 보험도 들어놓지 않았다고 집안 살림에 부담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사기 행각은 계속되었어요. 제가 아픈 상황을 이용해서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암에 걸려서 치료비가 많이 든다며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실제로는 제 치료비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사기 행각을 위한 돈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 사정을 모르니까 동정에서 돈을 빌려주시기도 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정말 참담했습니다. 제 병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다니요. 하지만 말릴 기력도 없었고 말린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들을 분도 아니었어요. 항암 치료 6개월째, 저는 정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몸무게는 15kg이나 빠졌고 얼굴은 해골처럼 야위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계속 시키셨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힘들어서 쓰러졌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셔서 또 꾀병이라고 관심 끌려고 꾸민다고 하셨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제 모습을 보시더니 화를 내셨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아픈데 왜 집안일을 시키냐고 치료에만 집중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시아버지 보고 며느리가 남편을 부추긴다고 집안을 어지럽힌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도 결국 큰 부부싸움이 났어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제 상태가 좋지 않다며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명절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친척들이 온다고 며느리가 아프다고 명절을 대충 넘길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전도 부쳐야 하고 나물도 무쳐야 한다고 예년처럼 제대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암 투병 중인데도 명절 음식을 혼자 준비해야 한다니요. 손목에 수액 맞은 자국도 아직 남아있는데 뜨거운 기름에 전을 부치라고 하시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추석날 시어머니의 모든 사기 행각이 한꺼번에 들통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폭발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저는 참고 있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명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뜨거운 기름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전을 부치면서 말이에요.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항암 치료 받은 지 8개월째였는데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무리하지 말고 푹 쉬라고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온몸이 쑤시고 어지러웠지만 참았어요. 가발을 쓰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먼저 나물을 무쳐야 했어요.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까지 총 6가지였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틀에 걸쳐서 하던 일을 하루에 다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친척들이 많이 온다며 양을 더 늘리라고 하셨거든요. 손목에는 아직 수액 맞은 자국이 있었어요. 어제도 병원에서 항암제를 맞았는데 부작용으로 손목이 부어 있었습니다. 나무를 묻히려고 하니까 손목이 아파서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본 아이가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막으셨어요. 명절 음식은 어른이 해야 한다고, 아이들이 손 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아이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현우도 출근 준비를 하면서 도와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역시 시어머니가 말리셨습니다. 남자가 부엌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고,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만은 달랐어요. 조용히 제 옆에 오셔서 함께 나무를 다듬어 주셨습니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미안하다는 표정이셨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아침 7시가 되자 전 부치기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동그랑땡, 새우전, 호박전, 생선전까지 4가지였어요. 각각 20개씩 총 80개를 부쳐야 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기름을 두르기 시작했어요. 기름이 뜨거워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예전에는 별일 아니었는데 항암 치료 후로는 뜨거운 것이 무서워졌어요. 첫 번째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뒤집지 못했어요. 전이 반쪽만 뒤집어지면서 기름이 튀었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그만 소리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어요. 제 손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조심성이 없다고 전 하나 제대로 못 붙이냐고 하셨어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것도 마음가짐 나름이라고, 의지가 약하니까 자꾸 다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빨리 계속하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전을 붙이는 내내 기름이 계속 튀었어요. 팔에도 떨어지고 얼굴에도 떨어졌습니다. 가발이 있어서 머리는 괜찮았지만 목과 손에는 화상 자국이 생겼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피곤해서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입맛도 없었고 속도 계속 메스꺼렸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으면서 힘이 없다고 하냐며 환자라고 해서 특별 대접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잡채를 만들어야 했어요. 당면을 삶고 각종 야채를 볶아서 무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너무 어지러워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현우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어요. 제가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자고, 명절 준비는 나중에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막으셨습니다. 내일이 추석인데 음식 준비를 안 할 수는 없다고, 친척들이 다 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현우에게 회사 일이나 신경 쓰라고 하셨습니다. 현우는 처음으로 어머니께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내가 암 환자인데 이러면 안 된다고,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더 화를 내시면서 며느리가 남편을 부추긴다고, 집안을 어지럽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어머니 말을 안 듣는다며 울기까지 하셨어요. 결국 현우도 포기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서 다시 잡채 만들기를 계속했어요. 손이 떨려서 당면이 자꾸 바닥에 떨어졌지만 참았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모든 음식 준비가 끝났어요. 1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거였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다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내일 아침에 먹을 떡국도 끓여야 하고
과일도 깎아서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한계였어요. 더 이상 서 있을 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내일 아침에 하면 안 되냐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며느리가 게으름을 피운다고 명절 아침에 바쁜데 어떻게 그때 준비하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산 사람은 먹어야 한다는 말을 또 하셨습니다. 그 순간 20년간 참아온 모든 게 치밀어 올랐어요.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14시간 동안 명절 음식을 준비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시니까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밖에서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돈을 내놓으라는 소리였습니다. 사기친 돈을 갚으라는 소리였어요.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모두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하시더니 모르는 일이라고 잘못 찾아온 거라고 하셨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세졌습니다. 이웃들도 나와서 뭔 일인지 구경하고 있었어요. 창피하기 그지없었지만 문을 열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우가 문을 열었어요. 밖에는 5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었는데 얼굴이 잔뜩 화나 있었어요. 그분들이 시어머니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빌려준 돈을 언제 갚을 거냐고 약속한 이자도 안 주면서 숨어 있지만 말고 나오라고 했어요. 문 앞에 선 5명의 사람들은 모두 시어머니를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보던 익숙한 얼굴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표정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화가 나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서 계신 분이 김씨 할머니였어요. 평소에 시어머니와 자주 어울리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시어머니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3개월째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속일 거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태연한 척 하려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혹시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더 이상 속지 않으셨어요. 김씨 할머니가 손에 든 서류들을 내밀며 소리치셨습니다. 이게 뭐냐고 분명히 한 달에 5%씩 이자를 주겠다고 했지 않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약서를 흔들며 서명도 되어 있다고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계약서까지 작성해서 돈을 빌렸다는 걸까요? 시어머니의 사기 행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었던 거예요. 2번째로 나서신 분은 박씨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분도 울먹이며 말씀하셔요. 자식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500만 원을 맡겼다고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해서 믿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얼마나 많이 이용했는지를요. 박씨 아주머니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며느리가 은행에서 일해서 안전한 투자처를 안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3번째 분은 이웃집 할아버지셨습니다. 그분은 연금으로 생활하시는데 그 소중한 연금 중 200만 원을 시어머니에게 맡기셨다고 했어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으신 거였습니다. 4번째 분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가게 운영자금 300만 원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장사가 어려운데 시어머니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믿었다는 거였어요. 마지막 분은 동네 부인의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화가 나 계셨어요. 부인의 공금 1,000만 원을 맡겼다고 이건 개인 돈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돈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소리치셨어요.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총 2,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사기친 거였어요. 그것도 모두 동네 분들,
시어머니를 믿고 의지했던 분들의 돈이었습니다. 현우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를 바라보며 정말이냐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발뺌을 하려고 하셨어요. 김씨 할머니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돈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집을 뒤져서라도 찾아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상황을 파악하시더니 얼굴이 새하얘지셨습니다. 그분들께 죄송하다고 일단 안으로 들어와서 이야기하자고 하셨어요. 거실에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계셨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작아 보이셨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떤 말로 속였는지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며느리가 은행에서 일한다며 신뢰를 쌓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투자 상품이 있다고,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줄 수 있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은행 인맥을 이용해서 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높은 이자율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과 직업이 사기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저를 보는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할아버지가 저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도 공범이 아니냐고, 같이 계획한 게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니라고,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어요. 하지만 반찬가게 사장님이 의심스럽다며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 혼자 이런 일을 할 리 없다고, 은행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일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자신이 보장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화를 내셨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40년을 같이 살면서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어떻게 이웃들을 속일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돈을 어떻게 구할 건지 대답하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투자를 하려고 했다고, 돈을 불려서 더 많이 돌려주려고 했다고 변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회장님이 그런 변명을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말하라고, 투자했다면 증명서라도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러자 김씨 할머니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치셨습니다. 결국 도박에 다 탕진한 거 아니냐고, 투자는 무슨 투자냐고 하셨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비밀이 하나 더 드러났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화투방에 다니면서 도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동네 분들의 돈을 도박으로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현우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도박을 했냐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우기만 했어요. 박씨 아주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자식 결혼식이 한 달 앞인데 어떻게 하냐고, 이제 결혼식을 어떻게 치르냐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웃집 할아버지도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데 그 돈마저 잃으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너무 잔인하다고 하셨습니다. 반찬가게 사장님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운영자금이 없어지면 장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가족들이 굶게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부인의 회장님이 가장 화가 나 계셨어요.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건 횡령이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가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자신이 아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죄라고 사과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집을 팔아서라도 변상하겠다고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와는 이제 같이 살 수 없다고 이혼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분들은 시아버지의 진정성을 보시고 조금 누그러지셨어요. 하지만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최대한 빨리 해결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말도 나왔어요. 사기죄로 고발하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했어요. 감옥은 싫다고 돈을 갚겠다고 애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더 이상 시어머니를 믿지 않으셨어요. 7회차 대본 마이너스 인과응보. 그분들이 떠난 후 집안은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구석에서 작아져 있었고 시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고 계셨어요. 현우는 멍하니 서 있었고 아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14시간 동안 준비한 명절 음식들을 바라봤어요. 이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기름에 화상을 입으면서까지 준비한 전들, 손목이 부어도 묻힌 나물들이 이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정말 실망스럽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어떻게 이웃들을 이렇게 속일 수 있냐고 부끄럽지도 않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변명을 하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돈을 불려서 더 많이 돌려주려고 했다고 아기가 있어서 한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변명을 듣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셨어요. 현우가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도박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냐고,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을 못하고 우기만 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일어나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잠깐 후에 서류 몇 장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집 등기부등본과 통장들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변상을 하겠다고 그분들께 피해를 드릴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개버릇은 못 고친다고 이제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이혼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혼자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진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혼은 안 된다고 죽을 때까지 함께 살기로 했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서신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를 20년 동안 괴롭히고 이웃들을 속이고 도박까지 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때 문 밖에서 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차 소리가 들렸어요. 부인의 회장님이 정말로 신고를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현우가 밖을 내다보더니 경찰이 왔다고 했어요. 경찰관 두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신고를 받고 왔다고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경찰관이 시어머니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다수의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사기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했어요. 감옥에 가기 싫다고 돈을 갚겠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이미 고소가 접수된 상황이라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수갑을 차는 순간까지도 시어머니는 저희를 바라봤어요. 도와달라고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등을 돌리고 계셨고 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시어머니가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상했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허무하고 씁쓸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건지 싶었어요. 경찰차가 떠난 후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서 한숨만 쉬고 계셨어요. 현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명절 음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먹지 않을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고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모르겠었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시어머니의 사건이 나왔습니다.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2,500만 원을 사기친 60대 여성이 구속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자가 시어머니의 사기 수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은행 직원이라는 신뢰를 이용해 가짜 투자 상품에 돈을 모집했다고, 실제로는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보도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 이름이 사기에 이용되었다는 것이 전국에 알려진 거잖아요. 직장에서도 이상한 시선으로 볼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며칠 후 은행에 갔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다르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해명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약속대로 집을 내놓으셨어요. 부동산에 가서 급매로라도 팔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들께 빨리 변상해드려야 한다며 밤잠을 못 이루고 계셨어요. 매일 피해자분들께 가서 사과드리고 계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런 시아버지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우도 자신의 적금을 모두 해지했어요.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시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저도 제가 가진 돈을 모두 모았어요. 200만 원 정도였지만 보탬이 되길 바랐습니다. 집이 팔리는 데는 한 달이 걸렸어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급매로 나간 거였습니다. 그 돈으로 피해자분들께 변상을 해드렸어요. 시아버지는 변상을 마친 후에도 계속 사과드리러 다니셨습니다. 돈을 드렸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평생 죄송하게 생각하겠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면회를 가지 않겠냐는 말도 나왔지만 시아버지는 거부하셨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이미 남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혼 서류도 진행하셨어요.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받고 서류를 준비하셨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일이었지만 후회는 없다고 하셨어요. 한편으로는 시아버지가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동안 며느리를 고생시켜서 죄송하다고 이제라도 편히 쉬라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조그만 전셋집을 구해주셨어요. 저희 가족이 따로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더 이상 시댁에서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이사하는 날 시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고, 이제는 건강만 생각하고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시아버지께 고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20년을 견딜 수 없었을 거라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을 맞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끝없는 집안일도 없는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아팠습니다. 항암 치료는 계속 받아야 했고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